1970년대 우연정의 아름다운 다리는 한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녀를 다리의 여왕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만들었고, 그녀는 당시 최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기록까지 세우며 화려한 전성기를 부과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레드카펫을 걷는 그녀의 매혹적인 다리는 성공과 야망의 상징이었지만, 불행하게도 몇 년 후 그 아름다움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절단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눈부신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연정이라는 이름은 대중에게는 다리의 여왕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배우로서의 삶을 지탱해준 다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하던 날, 과다출혈로 죽어가던 그녀를 살린 수월이 30년 후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암의 씨앗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정이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영화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의 찬란한 날개였습니다. 비극이 찾아오기 전 1970년대 그녀의 심장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겁게 뛰었고 그녀의 전성기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1970년 서울 충무로는 욕망과 꿈이 뒤엉킨 용광로와 같았고 그 중심에 우연정이 있었습니다. 데뷔 이후 쉼 틈 없이 달려온 그녀는 그대 앞에 다시 설리라, 비정지대, 신풍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며 거의 1000여 편에 가까운 작품들까지 출연하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겹치기 출연이 관행이었고 인기 배우들은 하루에 3곳에서 4곳의 촬영장을 오가야 했습니다. 우연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촬영장에서 눈물 연기를 펼치고 점심은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우며 두 번째 촬영장에 도착해 액션 장면을 소화한 뒤 밤에는 세 번째 촬영장에서 멜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스크린 위에서는 화려한 백조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해 촬영장 구석의 의자에서 졸다가도 휴사인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험한 계단을 뛰어다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살을 대고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그녀에게 닥친 비극은 이렇게 혹사당한 몸이 보내는 조용한 비명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25세의 우연정은 젊음이라는 방패를 믿었습니다. 피곤함은 잠시 자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다리의 뻐근함은 근육통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이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1979년 거의 10년간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던 배우 생활을 마치고 그녀에게도 평온한 안식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대중의 축복 속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은 그녀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수많은 타인의 삶을 연기했던 그녀가 드디어 엄마라는 진짜 자신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면 예쁜 구두를 신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다리로 아이를 업어주고 함께 걷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1980년 봄, 그녀의 배는 날마다 불러왔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와 명예, 아름다움, 행복한 가정까지 신이 그녀를 특별히 편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잔인한 타이밍에 개입했습니다. 그 해부터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중 몸이 무거워져 생긴 부종이나 과거 액션 영화 촬영 중 다친 부위의 통증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격통으로 변했고 걸을 때마다 다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다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녀는 아무 상처도 멍도 없이 멀쩡해 보이는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매끄러운 피부 아래에서는 이미 공격적이고 희귀한 형태의 골수암 세포가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무렵 그녀는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부축을 받아 대학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골육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다리에 발견되었고 임신 중이라 약물 치료가 불가능하니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제시한 선택지는 잔인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 다리를 보존할 확률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낳기 위해 치료를 미루고 암덩어리를 키울 것인가? 다리와 아이, 배우로서의 생명과 어머니로서의 생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다리를 살리려면 아이를 잃고 자신의 목숨도 위협해질 수 있었고, 아이를 살리려면 다리를 영원히 잃어야 했습니다. 우연정은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암세포는 자비 없이 증식하며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과 남편 앞에서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다리를 자르겠다,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순보한 항복이었고 배우로서의 삶을 신에게 반납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서둘러 수술 날짜를 1980년 9월 8일로 잡았고 수술 전날 밤 그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붉은색 매니큐어를 빌려 부어오른 오른쪽 발톱에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칠했습니다. 그것은 다리에게 바치는 마지막 장례의식이었습니다. 10년간 하이힐 속에서 혹사당하며 자신을 지탱해준 고마운 다리에게 전하는 고마움과 미안함. 1980년 9월 8일 아침, 그녀는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공기와 철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며 마취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숫자를 세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다리를 가져가시고 부디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퇴부 상단이 절단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처음에 수술이 취소된 줄 알 만큼 오른쪽 다리에 생생한 감각을 느꼈지만 이내 현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릎 아래는 하얀 시트만이 평평하게 깔려 있었고 허벅지 중간에서 뚝 끊긴 끝부분만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고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막혔으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졌어. 극심한 통증과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실 한편에는 그녀가 입원 당시 신고온 하이힐과 스타킹이 쇼핑백에 담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짝을 잃은 왼쪽 구두였고 그녀는 그제야 다시는 그 구두를 신을 수 없고 당당히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각선미의 여왕 우연정은 그날 수술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달려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배에 가져다 대며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이가 건강하다고 안심시켰고 그 순간 그녀는 텅 빈 다리 공간과 뱃속 생명의 존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지옥 같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강력한 진통제를 마음껏 쓸 수 없어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잘려나간 다리에서 환상통이 불타는 듯 찾아와 침대 시트를 물어뜯었고 깨어날 때마다 없어진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뱃속 아이였습니다. 너무 아파 죽고 싶을 때마다 아이에게 말을 걸며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그래도 너는 살아야 해. 내 다리랑 바꾼 목숨이잖아. 1980년 가을은 잔인하고 길게 흘렀습니다.
병원 창밖 나무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화려했던 과거의 미련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들은 그녀가 투병 중이라는 짧은 기사만 접했을 뿐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아직 세상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의족을 착용하고 동점 어릴 시선을 받는 것이 죽음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쪽 다리로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만삭 임산부로서 남은 왼쪽 다리 하나로 무거워진 몸을 지탱하며 출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1980년 10월 늦가을 찬바람이 병원 창문을 때리는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산모에게도 출산은 뼈가 벌어지는 고통이지만 그녀에게는 물리 법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분만대에서 힘을 주려면 양 다리로 지지대를 밟아야 하는데 그녀에게는 오른쪽 지지대가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실리는 기형적인 자세였고 몸이 비틀릴 때마다 절단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은 다리를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다리를 잃고도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두 다리를 만지며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한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상실의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쟁과 같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 몸을 숙이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목발을 짚고는 아이를 안을 수 없어 그녀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던 여배우가 무릎이 멍들도록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기를 돌보는 모습은 거울 속 자신과의 괴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고 밤마다 환상통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장애인 엄마가 짐이 되진 않을까?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독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덜 비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각선미를 자랑하던 스타였기에 추락의 깊이는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미치지 않기 위해 펜을 들고 아이가 잠든 밤이면 엎드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에 배우로서의 화려했던 날들, 암 선고의 공포, 다리를 자르는 순간의 심정, 그리고 엄마로서의 간절함을 솔직하게 토해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고 다리가 없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없으며 하지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기록들은 1981년 자전적 에세이 그대 앞에 다시 설리라로 출간되었고 대중은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책의 성공은 그녀에게 영화사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조건은 충격적이었는데 주연을 우연정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자신이 의족을 착용하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대형 스크린에 공개하는 것은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 필요와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1981년 말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화 제목은 책과 같은 그대 앞에 다시 설리라였고 촬영 현장은 고문실과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춤추던 시절은 대역을 썼지만 암 선고와 절규, 다리 절단과 깨어나는 장면, 의족 착용과 걷기 연습 장면은 모두 그녀가 직접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1년 전 겪은 생업을 반복해 꺼내는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헛소리가 나오면 구석에서 숨을 몰아쉬며 울었고 의족이 익숙하지 않아 걸을 때마다 살이 쓸리고 피가 났으며 무거운 조명 아래 절단 부위는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맨바닥에 몸을 던져 넘어지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감독조차 그만하자고 말렸지만 그녀는 독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시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선망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동정과 안타까움,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다리를 훔쳐봤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올릴 때의 묘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수치심을 견디며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예요. 다리가 없어도 나는 우연정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의족을 끼고 처음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장면이었고 그녀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결국 카메라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1982년 영화 개봉 후 극장은 눈물 바다가 되었고 관객들은 그녀가 넘어질 때마다 함께 탄식하고 일어설 때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대종상 영화제는 그녀에게 특별성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섰고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배우와 관객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여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해피엔딩이라고 믿었지만 무대 뒤 조명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깊은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트로피는 차가웠고 의족이 닿은 살은 지쳐 쓰라렸습니다. 대중은 영웅 우연정을 원했지만 현실의 그녀는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영화 성공은 잠시뿐이었으며 장애인 여배우에게 들어오는 배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로서 한계를 느꼈고 더 큰 시련은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는 미디어가 포장한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내와 유명인 아내를 둔 남편의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이 깊은 고를 만들었고 그녀가 퇴원해 사회에 복귀하자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밖에서는 희망의 아이콘이어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부서진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고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이혼은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정받는 아내가 아닌 주체적 인간으로 살기 위한 처절한 탈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그녀 앞에는 어린 딸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된 우연정은 스타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장 바닥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손님들은 음식 맛보다 다리 잘린 우연정을 구경하러 오는 호사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의족을 보여달라며 무례하게 굴자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자존심을 팔았고 다리와 맞바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악마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장사는 쉽지 않았고 사기를 당하고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을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비즈니스 정글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의족을 착용한 채 하루 종일 서서 서빙하고 주방 일을 하며 밤에는 절단 부위가 부어올라 의족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고 피고름이 양말에 묻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소주로 통증을 마비시키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로움에 지쳐 두 번째 인연을 만나 재혼을 결심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 두 번째 이혼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불완전한 신체가 사랑도 불완전하게 만드는지 자문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녀는 바닥을 쳤고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운의 여배우라 부르며 혀를 찼고 그녀 자신도 거울 속 늙고 지친 모습을 보며 죽음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수면제를 만지작거리며 한강 다리를 바라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다시 일으킨 것은 10년 전 수술대 위에서 그녀를 살린 존재들이었습니다.
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성숙한 눈빛이 그녀를 삶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90년,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고, 첫 책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면 이번에는 살아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패와 이혼, 사업 실패, 장애인으로서의 차별과 멸시를 솔직하게 기록했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슬픈 것은 슬프다고, 돈 없는 것은 돈 없다고 쓴 그녀의 책, 삶의 무대에는 아무도 대신 서주지 않는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IMF 위기를 앞둔 90년대 대중들에게 우연정의 생존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애를 숨기지 않았고 방송에 출연해 의족을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긴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카메라 앞을 활보하며 보세요. 저는 이렇게 걷습니다. 조금 느리고 흔들리지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시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장애인은 집에 숨어야 한다는 편견에 도전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우연정은 고통을 개인 불행에서 사회 메시지로 승화시켰고 자신의 시선을 장애인들과 음지에 있는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처럼 유명한 사람도 힘든데 이름 없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며 마지막 자산인 유명세를 그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했고 의족을 두드리며 제 다리는 강철입니다. 변치 않고 뛰겠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고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이사를 맡아 본격적인 사회활동가로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처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하며 기금을 모으는 등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점퍼를 입고 짙은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얼굴로 현장을 누벼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정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중의 사랑을 받던 꽃이었다면 90년대 우연정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생명들을 위한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다리를 그리워하지 않고 남은 다리와 두 팔, 뜨거운 심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에게 평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들 무렵 그녀의 몸에 더 다른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더 깊고 은밀한 침묵의 살인자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치열했던 생존투쟁과 사회운동을 지나 중년의 여유를 배우던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간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인은 1980년 다리 절단 수술 시 과다출혈로 받은 수혈에서 비롯된 C형 간염 바이러스로 30년 동안 간 속에 잠복해 있다가 암세포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를 살리기 위해 주입된 피가 30년 후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독이 된 역설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면 수혈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간암에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불행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늘을 원망했을 테지만 우연정은 달랐습니다. 담담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도 신체 절단의 공포도 이겨낸 그녀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놀라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다리도 내어주고 살았는데 간 조금 떼어주는 게 무슨 대수냐.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암은 골수암과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고 그녀의 의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병상에서 지인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딸들의 손을 잡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너희를 얻었고 치열하게 사랑했고 미워하기도 했다. 배우로서 화려하게 피었고 장애인으로 바닥을 쥐었다. 이 정도면 꽉 찬 인생 아니냐.
그녀의 투병 생활은 조용했고 화려한 때 모였던 이들이 아닌 장애인 인권 운동 동료와 독자들, 평범한 이웃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을 준비하며 가장 걱정한 것은 딸들이었습니다.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에 정신이 흐려질 때도 그녀는 서로 의지하되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라. 엄마가 다리 한쪽으로 세상을 버텼듯 너희는 두 다리로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2011년 봄, 병실 창밖 개나리가 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1971년 데뷔 시절이나 1981년 휠체어를 처음 타던 봄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삶은 우연정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기 없고 앙상한 몸이었지만 그라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려는 예술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어느 밤 딸에게 의족을 가져오게 했고 떨리는 손으로 30년 동안 그녀의 다리가 되어준 의족을 쓰다듬으며 고맙다. 너 덕분에 걸었고 살았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장애와 완전한 화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동반자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떠나려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스타라 불렀지만 병상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잃어버린 것보다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는 소멸하지만 그대 앞에 다시 설리라는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것을 알았습니다. 2011년 8월 26일 한 여름의 늦은 저녁 대한민국 영화계를 풍미한 별 우연정이 향년 6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깊고 강렬했습니다. 부고 기사는 작은 신문 귀퉁이에 실렸지만 장례식장의 공기는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녀는 1970년대 포괄적인 미녀가 아니라 삶의 모든 파도를 넘어선 현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빈소에서 딸이 조문객을 맞이하며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을 증명했습니다. 30년 전 의사들이 지우라 권했던 생명, 그녀가 다리 한쪽과 맞바꾼 아이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딸의 건강한 두 다리는 그녀의 잃어버린 다리가 아이에게로 옮겨가 생명과 미래가 되었음을 모두가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정의 죽음이 더욱 비극적인 이유는 그 사인에 담긴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간암의 원인은 C형 간염 바이러스로 1980년 수술 당시 과다출혈로 받은 수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곱씹으면 우리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낳기 위해 다리를 잘랐고 그 수술을 견디기 위해 남의 피를 받았으며 그 피 속에 죽음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 씨앗은 아이들이 자라 제 몫을 할 때가 되자 엄마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신이 너는 네 소임을 다했으니 이제 쉬라고 부르는 듯 그녀의 죽음도 자식과 생명을 위한 긴 희생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자식이라는 촛불을 밝혔고 그 촛불이 다 녹아내리자 조용히 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30년에 걸친 긴 순교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비로소 그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남자들은 그녀의 다리를 보며 욕망했고 여자들은 부러워했지만 각선미라는 단어에 갇혀 소비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연정이 보여준 진정한 아름다움은 매끈한 다리 라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잘려나간 다리 자리에 생긴 단단한 굳은살임을.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디어 속 장애인은 도움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혹은 업보를 짊어진 불쌍한 존재로 그려졌지만 우연정은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숨지 않고 의족을 끼고 뚜벅뚜벅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사업 실패도 겪었지만 다시 글을 쓰며 장애도 욕망과 야망, 실수와 실패가 있는 보통 인간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과 행보는 많은 중도 장애인들에게 나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딸들은 어머니의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의족들을 발견했고 처음 피가 묻은 의족부터 능숙하게 걷던 시절의 의족,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탈 수 없게 된 마지막 의족까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며 울지 않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2014년 가을 서울 충무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거리를 울립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당당히 걷는 젊은 여성의 두 다리는 50년 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우연정의 그것처럼 눈부십니다. 문득 바람에 흩날리는 낡은 영화 포스터 한 장. 그 여성은 포스터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을 옮깁니다.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다른 발을 내딛는 그 소중한 순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평생 소원이고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얻어낸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연정은 떠났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리 하나로도 치열하게 살았다. 너는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가진 스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걸어간 어머니로 아스팔트 위에 보이지 않게 찍힌 그녀의 외다리 발자국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연정의 치열했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